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당연히 컨트롤 패널 열어서 DB 서버 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들어와야 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서버가 켜져 있지 않은데 접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구조 확인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 그 밑에 있는 내용부터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죠. 자,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다. 이거 선택은 우리 어제 해봤어요. use 테스트라고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나 사용할 거야. 누구를?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의미예요. 실행해주면 이쪽에 잘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리스팅. 우리가 어제 해봤던 이거 해봤죠? show tables 라고 하는 거 사용해주면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테이블이 들어있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결과를 보고자 쿼리를 명령어를 날렸을 때 이 명령어의 실행 결과로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뭐 에러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없는 상태로 그냥 보여줘요.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이란 의미였는데 이 제목은 나오고요. 그 밑에 실제로 데이터만 안 나오는 상태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제 안 했던 거니까 기존에 A1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다 라고 하는 건 drop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drop 데이터베이스 A1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만드는 적이 없고 기본으로 제공받는 데이터베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요. 근데 이 상태로만 실행을 시켜버리면 얘는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났는지 내용을 좀 읽어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수 없대요.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에러가 납니다. 근데 에러가 난다라는 건 제가 위험한 거라고 했죠. 프로그램이 돌다가 이 쿼리가 실행되는데 에러가 났다면 프로그램은 멈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쿼리를 실행했을 때 에러가 나지 않게 뭔가 잘못됐더라도 경고가 나오게끔 쿼리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얘기한 게 존재한다면 이란 얘기예요. 이건 이제 조건을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drop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거야. 만약 if 존재한다면 exit 이라고 적어줄 겁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한 결과를 보세요. 얘는 이제 에러가 아니라 한 개의 쿼리가 실행됐고 성공을 했는데 한 개의 경고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경고 메시지를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면 이 메시지는 아까 전 상황과 동일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못 지워. 왜? 없으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보여주더라도 에러가 나오는 상황과 워닝이 나오는 상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존재한다면 삭제하겠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얘는 create입니다. create database A1 이라고 해주면 돼요. 드랍이 지우는 거, create가 만드는 거, show는 보여줘. 이런 거 생각보다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주면 성공을 했다, 1년에 적용되었다 나오고 있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라고 하니까 바로 해주죠. use A1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show databases 하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들 보여줘 라고 해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록을 확인해서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만들어져 있는가 봐라 라는 건데 잘 들어가 있죠? 여기. 그리고 테이블들을 확인해라. 자, show tables. 당연히 우리가 방금 만들어낸 데이터베이스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거예요. A1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 보여줘. 자, 그럼 이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예약어도 아까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랑 동일하게 create. 근데 이제 아까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에는 create 데이터베이스였어요. 근데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 create 테이블입니다. 직관적이죠.
자, 내가 만들 테이블의 이름은 아티클로 할 거야.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 좀 다른 형태로 제가 끝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 실제로 테이블을 만들 때에는 이 소괄호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 소괄호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상태로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날린다라고 하면 얘는 에러 나요. 근데 에러 내용이 지금 뭐라고 해요? 얘는 must have, 무조건 가져야만 한대요. 뭐를? 한 개 이상의 컬럼을 이란 의미예요. 컬럼이라고 하는 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표를 생각했을 때 이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녀석이었죠? 그리고 이 컬럼에 데이터가 쌓여 나가면 이렇게 데이터가 생겨난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얘가 저장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들을 넣을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의 컬럼명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줘야만 해요. 이제 제가 어제 예시로 들어드렸던 엑셀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거 했었죠? 이름 과 해놓고 여기다 뭐 홍길동 그리고 뭐 컴퓨터 공학 이런 거 했었는데, 엑셀은 사실 이거 없어도 저장하는데 문제 없어요. 이렇게만 저장을 해도 뭔가 이런 식으로만 해도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요. 그냥 대충 이름이랑 과를 저장해 놨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장하는데 문제도 없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테이블은 아예 안 되게 막아놨어요. 무조건 테이블을 만들 때 내가 어떤 컬럼들을 만들 건지 명시를 해야만 하고요.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괄호였어요, 얘는. 그리고 이 소괄호 안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도 돼요. 여기서 지금 타이틀과 바디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러면 가독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 코드가 길어진다면. 테이블 안에는 실제로 컬럼 개수의 제한이 딱히 없기 때문에 몇십 개씩 만들어지기도 해요. 컬럼의 개수가. 그거 여기 한 줄로 쭉 나열되면 못 읽어요. 그래서 이 소괄호도 줄바꿈을 해가며 들여쓰기 해가며 가독성을 위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컬럼들도 한 줄 한 줄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컬럼 명만 적어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쓰자마자 대문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약어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 컬럼의 이름으로 바디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백틱을 붙여서 이름으로 쓰겠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이 컬럼 두 개에 대한 구분자는 컴마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면 아직도 뭐라고 해요. 왜 뭐라고 하는지 보면 얘는 신텍스 에러가 났네요. 신텍스 에러가 났다. 그러면 니어를 찾아가라고 말씀드렸죠? 니어를 찾아왔더니 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바디라고 하는 애로부터 해서 끝나는 거 나오고 있고, 그럼 니어니까 이 앞에 있는 거 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보다 앞에 있는 이만큼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그럼 따져봐야죠. 뭐가 문제인가? 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게 컬럼명이었어요. 내가 어떤 컬럼을 만들 건지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랑 플러스 하나 더. 이 컬럼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건지를 명시를 해야만 해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온다라는 건 자바 기준으로 봤을 때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 타입을 적어줘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타입을 사용을 할 건데, 자, 여기를 봤을 때 컬럼명 부분이고요. 그 다음 구분자가 따로 없죠? 띄어쓰기 한 칸,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에요. 실제로 이 데이터 타입 말고도 몇 가지를 더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걸 넣을 때에도 구분자 따로 짓지 않아요. 구분자 컴마는 내가 이 컬럼에 대한 내용을 다 썼을 때 다음으로 넘기는, 다음 컬럼에 대한 내용으로 넘기는 구분자로 컴마가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띄어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테이블을 만들거나 이 컬럼에 대한 내용을 정의할 때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타입까지 넣었더니 뭐라고 안 하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타이틀이라는 컬럼 이런 이름으로 만들 거고, 데이터 타입은 이걸로 할 거야. 그리고 구분자 넣었고, 바디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 이런 타입으로 할 거야. 근데 더 이상 컬럼이 안 나왔죠? 여기다 콤마 찍으면 에러 납니다.
더 이상 구분을 지을 게 없을 때에는 콤마를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또 한 번 하겠다. 한 번 더 실행하면 에러예요. 에러 내용을 보면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은 이미 존재한다. 이 말인즉슨 뭐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각자의 컴퓨터에 설치한 XMPP로 돌리고 있는 로컬 DB 서버 환경이에요. 그럼 이 DB 환경에 들어와서 우리가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만들 수 없어요. 같은 서버 환경 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중복 불가능, 그리고 테이블 이름도 중복 불가능, 그리고 테이블 안에 컬럼 이름조차도 중복 불가능이에요. 이거는 DB를 좀 더 배우시다 보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컬럼명이나 혹은 뭐 테이블명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뭔가를 찾아올 건데 똑같은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찾아올 때 누구를 갖다 줄 거야? 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중복된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근데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환경 내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못 만든다. 큰 개념부터 하나씩 보죠. 자, 이게 DB 서버 환경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설치해 놓은 환경,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 두 개를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얘 이름을 A1이라고 방금 한 것처럼 지었어요. 얘 A1으로 못해 이 말이에요. 얘 A2 이런 거는 가능해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두 개씩 만들 건데 얘 이름이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아티클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고요. 얘 아티클로 못 만들어요. 이거 안 됩니다. 겹치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티클 쓸 수 있어요. 왜? 다른 데이터베이스이니까. 그러니까 서버 환경에서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는 거고, 같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같은 이름의 테이블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테이블 안에서 동일한 이름의 컬럼들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범위가 점점 좁아지죠? 이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가죠. 자, 아무거나 들어가서 좀 볼 겁니다. MySQL 데이터 타입 문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몇 가지가 존재하고 있고 숫자형 또 존재하고 있고요. 날짜형 존재합니다. 이진 존재해요. 생각보다 타입이 좀 많죠.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4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우린 4개만 알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일단 알아야 되는 4개는 다차라고 하는 녀석과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인트, 그리고 데이트 타임. 이거 4개만 알면 돼요. 실제로 이거 4개 말고는 잘 활용을 안 합니다. 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잘 안 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자, 간단하게 좀 봐볼게요. 얘는 이제 캐릭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사용하는 char 캐릭터 타입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겠죠? 그 비슷해요. 얘도 문자를 담을 수 있는 친구인데 얘는 고정 길이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리고 범위가 짧아요. 255바이트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던 바차 바로 나왔는데 얘는 가변 길이라고 하면서 65,535바이트를 담을 수 있대요. 그렇죠? 얘네 둘의 차이는 크기는 크기대로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큰 차이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4칸짜리 캐릭터 타입으로 뭔가를 만들어 놨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이제 A, B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그럼 한 칸에 하나씩 해서 2칸을 쓰겠죠. 2칸 남았죠. 자, 캐릭터 타입의 경우에는 이 남아있는 2칸의 메모리를 계속 써요. 고정 길이. 이 4칸짜리로 우리가 크기를 만들어 놨다면 얘는 계속 4칸의 메모리를 사용을 해요. 근데 바차 얘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A, B 들어간다. 얘는 가변 길이라 그랬죠. 애초에 4칸으로 쓸 거야 라고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2칸밖에 안 들어오면 이 2칸에 대한 메모리를 안 써요. 그래서 바차를 거의 씁니다. 근데 캐릭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 고정 길이 이 친구는 데이터가
뭐 A, B로 고정되어 들어온다면 당연히 계속 손해를 보겠지만 변해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관할 때는 무조건 어떤 데이터만 넣어야 돼 이런 건 아니니까 뭐 A, B를 넣을 수도 있고 A, B, C를 넣을 수도 있고 A, B, C, D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자, 꽉 찼을 때는 얘가 더 빠르긴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가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보통 다 이걸로 해요. 받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는 잘 몰라도 됩니다. 얘는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 실제로는 거의 다 얘를 쓴다라는 거 받쳐. 자, 그리고 제가 알아야 된다고 했던 텍스트 이 친구 최대 타입은 최대 크기는 65,535 받쳐랑 동일하네요. 근데 문자열 데이터 타입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SQL YOG에서 텍스트를 사용한다고 했죠. 자, 받쳐도 썼고 텍스트도 썼어요. 근데 얘네들 사실 최대 크기가 동일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무 위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무 위키의 제목 부분은 뭐 길어봤자 그렇게까지 길지 않죠. 근데 내용은 엄청 길죠. 자, 그렇게 이제 실제로 게시물 같은 거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해도 내용은 사용자가 얼마든지 길게 쓰려면 길게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의 데이터, 문자를 받을 때는 텍스트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받쳐는 이제 이런 거 제외한 이렇게까지 길게 쓸 필요가 딱히 없는 애들, 제목이나 뭐 회원가입 기능을 예로 들면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애들 그렇게까지 길 필요가 없죠. 이런 애들은 다 받쳐. 무조건 엄청 길 수도 있다. 그럴 때 텍스트. 근데 사실상 생각해보면 얘네들의 최대 크기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텍스트라는 것도 그냥 몰라도 되게 한 다음에 받쳐만 가지고 얘 사이즈를 최대 크기를 사용하면 텍스트처럼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속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좀 큽니다. 짧은 문자 데이터를 다룰 때는 받쳐가 훨씬 빠르고요. 정말로 길이가 많이 길어진다. 그럼 텍스트가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이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릴 때 그냥 뭐 방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문자 열은 아니에요. 그냥 문자예요, 문자. 근데 얘는 문자 열이에요. 텍스트가 많아질수록 배열로 관리되는 문자 열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긴 글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게시물의 컨텐츠, 바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텍스트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 외적으로 이제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면 웬만하면 받쳐를 사용한다 라는 개념인데, 그럼 지금 얘 알아야 되고 두 개 나왔어요. 얘는 몰라도 된다 그랬고, 근데 타이니 텍스트 얘는 그냥 텍스트랑 똑같은 건데 최대 크기만 작아요. 그 다음에 미디엄 텍스트 똑같은데 최대 크기만 좀 커요. 그 다음에 롱 텍스트 똑같은데 최대 크기가 더 커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웬만한 상황에서는 텍스트 가지고 다 처리가 가능해요. 이것까지 써야 될 경우가 웬만하면 잘 안 와요. 특히나 웹 쪽에서는. 이거 정말 긴 타입이에요. 이거 이 정도의 바이트라면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로 텍스트를 입력할 상황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제이슨, 얘는 이제 뭐 데이터 타입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얘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작스라고 하는 비동기 통신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이 수업에서. 이걸 다루게 되면 그때부터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 타입인데, DBMS에서 이 타입으로 뭔가 컬럼을 만들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 아작스라는 개념은 이제 자바와 자바스크립트가 둘이 통신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JSON 타입으로 뭔가를 주고받긴 하지만 DBMS 자체에서 데이터 타입을 얘로 지정할 일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문자용 중에는 받쳐와 텍스트 두 개만 알면 된다. 숫자로 넘어가 볼게요. 자, 타이니 인트가 나오고 있고 스몰 인트, 미디움 인트, 그냥 인트, 빅 인트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텍스트에서 봤던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냥 인트보다 작은 범위, 조금 큰 범위, 더 큰 범위, 그냥 인트보다 큰 범위, 이렇게 사이즈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정수 다룰 때 인트 썼었죠. DBMS도 마찬가지. 그냥 인트 쓰시면 됩니다. 이것들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플롯 실수죠. 자바에서도 플롯은 실수였어요. 그리고 더블 실수죠. 그 다음 데시멀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얘네들도 거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수를 저장할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별 온도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거예요. 온도는 소수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30, 1.4도다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그럼 이거 실수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데이터를 실수 타입으로 잘 안 하고요. 그냥 다차로 해요. 문자로 합니다. 그렇게 해도 처리되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 실수 타입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요. 이제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실수는 생각보다 정확도가 100%가 안 나와요. 여기도 지금 부동소수, 고정소수, 부동소수 나오고 있는데 정확도가 100%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데이터가 변질되는 건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해볼게요. 공시지가가 이제 가격을 말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1억이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1억이 있어서 이걸 사용자들한테 1억이라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상 1억이 아니었던 거예요. 데이터가 잘못된 거죠. 원래는 1억 5천이었어요. 실제 정확도가 100%인 데이터는 얘인데 잘못된 데이터로 1억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1억이라는 걸 보고 이거 좀 싸네? 이러고서 여기다 막 투자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1억 5천이에요.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정말 100% 정확도를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보여줘야만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거에 대한 정확도를 100%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개발자도 그렇게 넘겨받은 데이터를 내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내 마음대로 보여주거나 이러면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실수 잘 사용 안 해요. 그냥 받쳐가지고 이제 점이 찍혔기 때문에 31.4 이거 그냥 문자로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연산을 해야 돼? 그럼 가져온 다음에 자바 쪽에서 연산하면 돼요. 그래서 바차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잘 몰라도 돼요. 그러면 숫자에서는 인트 하나만 알면 되겠네요. 자, 날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데이트 타임, 타임 스탬프, 이어 많죠? 자, 데이트는 연월일, 타임은 10분초, 데이트 타임은 연월일 10분초, 타임 스탬프는 똑같이 연월일 10분초긴 한데 이러한 특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어, 연도만 보여준다. 자, 날짜 데이터는요 좀 특수한 건데 내가 게시물을 작성하는 순간 현재 시간과 날짜를 저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날짜에 대한 데이터를 복구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왜냐면 시간은 이미 흘러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복구하려면 의미로 우리가 대충 유출을 해서 연월일 10분초를 넣어야만 해요. 근데 그건 정확도가 100%가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개발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연월일만 필요해 라고 느껴도요. 이거 가지고 처리해요. 10분초를 같이 저장합니다. 보통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해놨을 때 내가 연월일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 연월일 부분만 잘라서 보여주면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연월일만 필요해서 이거 가지고 저장을 했다. 나중에 10분초 필요해지면 그거 답 없어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 안 씁니다. 잘. 데이트 타임만 알면 돼요. 타임 스탬프 가끔 쓸 수 있겠지만 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잘 안 쓰고요. 그냥 데이트 타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어 당연한 얘기죠. 연도만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연도만 필요해 라고 하면 써도 돼요. 근데 보통 그럴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 하나 정도만 알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밑에 지금 위에서 문자, 숫자, 날짜 내려왔을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4개는 끝났거든요. 근데 아직 이진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아예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자바 가지고 하는데 이진 관련된 내용을 한 적이 있나요? 없죠? 굳이 자바에서는 이진을 엄청나게 따질 필요가 없어서 얘를 우리는 몰라도 된다. 우리는 이제 웹 개발이 목표니까 웹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이 이진 데이터 타입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렸던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데이터 타입만 잘 알면 된다. 얘는 이제 문자. 얘도 문자. 근데 긴 거.
얘는 숫자, 얘는 날짜. 근데 이제 차이를 잘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텍스트에도 소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소괄호를 안 썼죠. 써도 돼요. 근데 텍스트는 안 써요, 보통. 하차는 무조건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텍스트는 거의 안 쓴다. 인트도 마찬가지. 소괄호 있거든요? 안 씁니다. 그래서 바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소괄호 없이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데이트 타임은 원래 없고요. 이제 이 소괄호는 이 바차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200이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크기를 어느 정도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충 따져봤을 때 한 글자가 1 정도를 차지해요. 근데 이 한 글자란 얘기는 알파벳 기준 한 알파벳이에요. 한글은 예를 들어서 뭐 받침이 있는 글자면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한 글자가 받침까지 있으면 한 3 정도의 크기를 먹어요.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적당히 관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바차랑 텍스트를 사용을 했다 기준이고요. 그리고 만들어 놨으니까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 자, show tables 아티클 테이블이 하나가 생겨났네요. 그리고 구조도 보라고 했으니까 dsc 아티클 테이블 우리가 만든 애는 이렇게 생겼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필드라고 나오고 있고요. 타입 나오고 있고 뭐 널, 키, 디폴트, 엑스트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만큼은 지금 당장은 스킵 무시하세요. 이거 2개만 보면 됩니다. 자, 필드가 뭐냐? 얘는 컬럼을 의미해요. 여기서 나오는 필드라는 말과 컬럼이라는 말은 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이제 어트리뷰트라고도 하고요. 표현하는 방식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데이터를 실제로 넣고 나서 이 한 줄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 따지게 되는데 이 한 줄을 로우라고 하기도 하고 레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튜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말하는 방식은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드 컬럼들이 뭐가 있어 라는 얘기고요. 타이틀과 바디라는 컬럼이 있어. 이 컬럼들의 타입은 데이터 타입은 바차랑 텍스트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널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게요. 널이라고 되어 있고 yes가 되어 있는데 널 가능해?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yes니까 가능해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키 앞으로 배우게 될 프라이머리 키 PK라든가 FK, 포레인 키 이 외래 키 같은 걸 등록을 하면 이 자리에 뭔가 남을 겁니다. 자, 디폴트 우리가 데이터를 직접 밀어넣지 않아도 알아서 디폴트에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들어가게끔 할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한 기본값 설정 엑스트라 여기 나온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하다 보면 또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아티클 테이블 잘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래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테이블 만들 때 사용했던 명령어가 뭐였어요? crea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했죠? create 데이터베이스, create 테이블 이런 거 했어요. 근데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얘도 이제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건데 명령어가 바뀝니다. 얘는 insert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런 얘기 드렸죠. DDL과 DML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 DDL과 DML. DDL은 데이터의 상위 개념들을 건드린다 라고 했어요. DML은 실제로 데이터를 건드린다 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 추가 전까지 여기까지 했던 내용들은 다 DDL이에요. 왜냐면 진짜 데이터를 관리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이런 거 했으니까. 그래서 DDL에서 뭔가를 만든다 그럼 create예요. DDL에서 뭔가를 지운다 드랍입니다. 근데 DML에서 뭔가를 만든다
없던 걸 생성한다. 인설트고요. DML에서 뭔가를 지운다. 딜리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뤄야 되는 게 데이터인지 테이블인지 데이터베이스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명령어가 바뀐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직접 건드릴 거니까 insert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거고, 자, 제가 얘를 이제 적으면서 읽어드릴 건데 잘 기억을 해보세요. insert, 나 삽입할 거야, 넣을 거야. 어디에? into article에, article 안에. 어떻게 넣을 건데 내가 세팅한 대로 넣을 거야.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제목이라고 하는 값을 넣을 거고, 구분자 body라고 하는 컬럼에는 내용이라고 하는 값을 넣을 거야. 그리고 난 쿼리 다 썼어. 자, 이 insert into 데이터를 추가하는 명령어는 이제 insert into article, 그리고 set, 내가 세팅한 대로 타이틀에는 제목을, body에는 내용을 이라는 의미예요. 값을 넣을 때 이 이퀄 마크를 사용을 합니다. 대입면 선처처럼 느끼시면 돼요. 타이틀이라는 변수, 이 테이블 안에 있는 이 공간에 뭐 제목이라는 값을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추가하면 석세스 성공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이제 조회를 한다면, 이거는 조회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흐름이 넘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제가 insert into를 말씀드리면서 내가 세팅한 대로 라고 하고 set이라는 명령어 사용해서 타이틀과 body를 각각 세팅했어요. 자, 이렇게 insert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insert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insert into, 여기까지는 동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뀌어요. 타이틀, body, 그리고 values, 여기에는 제목일, 내용일. 이것도 인설트를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줄바꿈을 좀 더 적절하게 해보자면, 보통은 이제 많으니까 이렇게까지 하긴 하거든요. 지금은 좀 짧아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정석으로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어떤 의미냐면요, 나 삽입할 거야. 어디에? 아티클 안에 어떤 컬럼들의 타이틀과 body라는 컬럼들의 어떠한 값으로, 이러한 값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컬럼 명시한 순서대로 값도 순서대로 들어가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 순서를 바꿨다 그러면 제목 1이 body에 들어가고요, 내용 1이 타이틀에 들어가요. 순서 따라갑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비슷한데 여기가 없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티클이 갖고 있는 모든 컬럼에 데이터를 넣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컬럼에 데이터를 넣어야만 이 쿼리가 에러를 안 뱉어요.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지금 타이틀과 body라는 컬럼이 존재하고 있죠. 그럼 타이틀과 body, 이 컬럼, 테이블이 갖고 있는 컬럼의 순서에 따라서 내가 지정한 값들이 순서대로 들어가요. 근데 컬럼은 4개였는데 값을 2개밖에 안 넣었다 이러면 뭐라고 해요, 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장 직관적이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1대1로 매칭시켜서 넣을 수 있는 직관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 얘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 실무에서는 사실 이런 걸 더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건 옛날이고 요즘에는 이걸 많이 쓸 겁니다, 아마. 저도 요즘에 실무 코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주로 사용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 회사에 따라 또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다. 근데 이것도 insert into라고 하는 키워드만 검색을 해도 어차피 다 나오니까 괜찮다. 자, 제가 이거 실행을 안 해봤으니까 이거 하나만 해보고요. 뭐 둘 다 어떤 걸 해봐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 하나만 해보고 얘도 하죠, 그냥.
다 가능한 거예요. 성공했죠, 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할 건데, 우리가 아까 showtables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테이블들의 목록을 봤을 때, 그 목록을 보는 행위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insert into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한 건 데이터를 진짜로 추가하는 겁니다. 테이블 안에다가. 그러니까 엑셀로 예를 들면 insert 한 번 하면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은 여기까지만 진행한 게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갈 타입까지 지정한 거. 데이터를 진짜 insert into를 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걸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showtables로 보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제가 이거 하나 저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showtables로 보고 있던 상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이거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 테이블 목록 보는 거니까. 이 엑셀 파일 하나를 하나의 테이블로 봤을 때 이거를 보고 있다. 데이터는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보려면 실제로 이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행위를 이제부터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데이터 조회라는 부분이에요. 얘는 좀 지우도록 하고. 자, 데이터를 조회할 때 얘도 실질적인 데이터를 건드리기 때문에 DML의 영역인데 select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select. 그냥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select. 선택할 거야. 뭐를? 타이틀을. 어디서? 아티클로부터. from article. 그럼 아티클 테이블 안에 있는 타이틀이라는 컬럼의 데이터를 조회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데이터 우리가 아까 insert 3번 했죠? 제목 한 번 했고 제목 1 한 번 했고 제목 2 하나 했어요.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서 타이틀과 바디 둘 다 조회해봐 라고 하니까 나 조회할 거야. 누구를? 타이틀과 바디를.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내용까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찍혀 나오고 있는 얘네들은 무시하시면 돼요.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조회를 또 하라고 하네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달라요? 네, 순서만 다르죠? 순서가 다르면 결과가 다를까요? 지금 이걸 실행한 결과로 이걸 보고 있는데 얘를 실행하면 결과가 다를까요? 다르긴 달라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진짜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웹 개발 과정에서 이 조회되는 순서에 따라 엄청난 다이나믹한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신경을 써야 되는 타이밍이 있긴 합니다. 그때는 신경을 써야만 해요. 이 컬럼에 대한 순서들. 지금 초반에 우리가 웹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딱히 큰 의미가 없긴 하다. 그리고 데이터 조회 한 번 더 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별이라고 하는 게 쓰여져 있네요. 자, 얘는 조회할 거야. 어떤 거를? 모든 거를. 아티클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거를 조회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타이틀과 바디 순서로 나옵니다. 왜? 컬럼을 우리가 타이틀과 바디 순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얘랑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또 하나 추가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